누가 되더라도 공약을 실천을 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지긴 합니다. 분명히 진짜 상법 개정이 된 거다 이러면은 뭐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1번을 갖고 왔어요. 이미 밑에서는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거버넌스 이슈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이 쪼개던 기업들 하나 다 합쳐줘야 돼요. 둔갑술도 아니고 자기들이 손오공인 줄 알아. 계속해서 분리를 해요. 거래소도 좀 바뀌어야 돼요. 상장 함부로 안 받아요. 뭐 이런 거래소를 만들든가 해서 그다음 적대적 M&A 열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액주주들의 권한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뭐 4배의 주가 상승은 안 된다. 전 4배를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항상 4,000포인트 정도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일단 오늘 가져오신 주제를 보니까 미국 공급망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셨는데 당장 8 회장도 더 지속적인 공급 충격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 지속적으로 공급에 충격이 있다라고 본 것인지 일단 원인단에서 좀 순차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습니다. 닐 카스카리 등등 수많은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거는 미국의 PPI나 CPI는 굉장히 안정되고 있죠. 2%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나오게 될 PCE 물가지수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당연히 안정되겠죠. 예, 안정될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보고 그러면 희희낙낙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게 그 뭐 CPI, PPI 나온 것처럼 PCE 나오는 게 결론적 이야기라면 뭐가 하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채권의 현재 금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내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 4% 10년물 4% 초반이나 뭐 그 밑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CPI, PPI, PCE가 정상적으로 그 원하던 흐름까지 나오면 근데 왜 도대체 안 내려가고 이러고 있느냐? 연준 인사들 계속 얘기하듯이 공급망에 뭔가 교란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월마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각종 미국의 소위 말하는 여러 마트들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 유통업체들이 지금 간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격을 올리면 한 번 올린 가격을 쉽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치를 조금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 몇 명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5월 16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관세 연장할 때 관세 연장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물건을 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항만에서 출항한 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5월 16일 관세 연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물건을 실어 날라줄 때 미국이 원하는 관세만큼 가격을 깎아서 보낼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뭐 중국 기업들도 되게 한계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중국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중국이 이걸 되게 오래도록 준비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쌍순환 전략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중국 얘기할 때 쌍순환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쌍순환 기존에는 수출 중심, 수출이라는 하나의 그 날개로 갔었는데 이제는 내수도 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돌리겠다 해서 쌍순환이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수도 활성화를 해갖고 혹시나 수출이 잘못될 때를 대비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전히 그 뭐 130%에서 100%를 깎아주긴 했지만 30%의 관세잖아요. 이 관세는 낮은 게 아니에요. 절대. 굉장히 높은 관세이기 때문에 물건 값이 안 올라갈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류 비용도 굉장히 늘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로 인해서 약 한 달간 그 물류업체들, 해운사들이 배를 충분히 원하는 대로 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나이키도 그렇고 막 각종의 유통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5월 16일 이후에 주문을 했어요. 몇 배나 되는. 그러면은 이 물류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 친구들이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 때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1년에 몇 년치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뭐 잠깐 딴 얘기로 하면 그렇게 돈 번 거 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조선 발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 업체들이 그때 재미를 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호락호락하게 원하는 대로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미국 항구에 들어가는 순간 약간의 적체가 또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비용 상승 요인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 중순 즈음부터는 미국의 매대에 올라가는 제품 가격이 지금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적다. 6월 중순이 아니더라도 7월이면 가격이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공급망 충격을 당하게 되고 CPI, PPI, PC 낮게 나와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강조를 하겠지만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지난주에 그 연준 인사 한 명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래 4월달 기준으로는 연말에는 금리 한번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지나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채권 시장의 금리 고공행진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제약적 상황입니다. 계속. 그러면 주식 시장도 파죽지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제 이미 그 AI 관련해서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AI 관련해서 서버 증설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만의 그 서버 제작 회사들의 상황들을 보면 아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도 보면 대만 업체들의 올해 그 캐펙스 투자는 서버 설치하는 친구들의 캐펙스 투자는 약 그 전년 대비 36% 증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AI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숫자는 되게 잘 나올 거다. 문제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투자 시기열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최고의 투자처였던 미국이 그렇게 똑같이 최고의 투자처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난 한 주 동안 그 전까지는 금리가 중요했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은 환율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환율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미국 정부에서 말로는 뭐 달러 강세를 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달러 강세를 원하는 것 같진 않다. 그러면 달러 보유자들이 결국은 투자 자산 그 배분을 할 때 자산 배분을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게다가 이 얘기도 연준 인사가 했습니다. 아마 그걸 고민하고 있다. 처음에 제가 그래서 보니까 달러가 이제 상당히 약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달러가 99.5거든요, 지수가. 네. 그래서 많이 약세는 사실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탈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미 상반기에 미국이 꼴찌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간 게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지난 관세 이후에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서 주식은 네. 엄청나게 오르고 채권을 판 거다라고 보면은 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높다면 네.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든 간에 금리를 못 내리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비둘기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네. 다시 미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사람들이 사주는 예. 제강 DXY는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면 상반기에 미국이 네. 꼴찌했던 걸로 1달러게 되는 거다라는 의견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추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로 가더라도 미국 네. 경기는 조금 어려워지겠죠. 미국 네. 경기가 하강을 하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들 중에 금리를 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는 고용이 악화되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주가 빠질 때마다 금리 항상 내렸는데. 뭐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은 안 하죠. 물론 절대로. 네, 그렇죠. 말은. 뭐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네,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안 실제로 하죠. 그렇게 사실은 주가가 빠지면 행정부가 먼저 움직이죠. 네. 네. 행정부가 관세를 유예하든가 낮추든가. 네. 뭐 이번 지난 한 달간의 소득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뭐 트럼프가 엄청나게 종교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하나님께 내가 미국을 바칠 거야 뭐 그치.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 그 미국의 하나님은 주가였습니다. 갓이 아니고 네. 금융시장이었다는 그렇죠. 게 명확해진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도 중요하고 채권도 채권시장을 중요하고. 두 시장 모두 금융시장이 주인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뭐 주식가가 낮으면 행정부터 반응하고 계속 나빠지면 연준도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연준은 지금까지의 발언에서는
고용 얘기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고용이 악화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미국 고용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고용 악화나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사실 네. 고용은 워낙 후행적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뭐 그렇죠. 연준 의원들의 말을 네. 표현 그대로 절대로 믿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고용 악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분명히 그 장벽을 세우고 그 불법 위인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쉽게 안 꺾여요. 네. 지금 그건 분명히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유학생도 쫓아내겠다는 판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고용이 잘 안 떨어지고 그럼 경기 하강이 어느 정도 포착이 돼야 연준이 움직여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도 상당히 내려야 되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성성히 살아있고 고용이 안 죽는데 경기 하강했다고 바로 금리 내린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연말에는 금리 내린다고 해놓고 그 얘기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연말에 금리 한 번 내린다고 많이 내리는 거 아니고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네. 여기서 한두 번 내린다고 해서 절대 금리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기준금리니까. 그럼 만약에 이번 네. 6월 18일, 17일 FOMC에는 점도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월 점도표에는 지금 금리 2번이나가 반영이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6월에 안 내린다고 해도 네. 점도표가 그냥 2번이나로 남으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계속 한 번만 했는데 점도표 네. 봤더니 다시 2번이야. 이러면 네.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번이면 약간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페드워치가 이제 일종의 심리도니까 그쵸. 그 심리도가 뭐 연초에 4번, 5번까지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가 네. 제가 이건 좀 호들갑이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 2번이에요. 네.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라는 컨센이 있으니 실제로 지금 연준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보면 2번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뉘앙스를 줬기 네, 때문에 네, 네. 2번의 점도표가 있으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죠. 채권 시장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지금 연합FMX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4.5 이상의 금리는 달러를 달러로 가지고 계실 분들한테는 괜찮다 접근이. 물론 금리가 더 높으면 좋지만 네. 뭐 이 정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국 달러를 환전해서 사는 건 아니다. 1370원에서도요? 지금 환율에서도?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환율 하단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환율 하단은 그것도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라는 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는 그 종속 변수예요. 네. 주변수는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하고의 무역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무역 아마 환율을 보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7.17, 7.18 뭐 이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7이 깨지는 방향으로 가면 미국과 중국이 뭔가 잘 얘기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환 절상을 요청할 것 같고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요청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 차트를 보시면 트럼프 당선된 이후 엄청나게 약세가 갔어요. 지금 7.17이라서 뭐 7.3 가던 게 7.17이니까 위안화가 되게 강사냐? 아니에요. 트럼프 당선 전에 이 가격이었어요. 이 환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 돌렸을 뿐이고요. 그럼 무역 협상에서 그 미국의 어떤 관세 위안화 절상에 대한 요청이 강력하다면 당연히 7이 깨지는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열리면 얘만 움직일 게 아니고 1번 엔화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당연히 1번 엔화는 강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면 양쪽 시장 모두 다 강세 요소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한국도 따라가는 거죠. 예. 하반기에 추경이 많이 나올 거라서 네. 원하는 그 정도로 못 쫓아간다는 의견 어떻게 보세요? 혹시 그러면? 네, 뭐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추경 나오는 네. 게 뭐 40조, 60조 막 엄청나잖아요. 숫자가 뭐 지금 김문수 후보도 30조 얘기를 했으니까 네. 바로 끝나면 30조 하겠다고 하니까 영향은 좀 미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대선 근데 이야기 영향 미치기는 네. 할 것 같아요. 네. 대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오늘 지금 두 번째로 가져오신 주제가 상법 개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꽤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두 후보를 보면
이제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게 상법 개정이고 한쪽은 자본시장법 뭐 개정이긴 개정이죠. 한데 네. 비슷한 결인 부분도 있고 다른 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간 증시 부양에 이제 주요 네. 후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키워드로 하반기에 가져가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가져오신 걸까요? 이거가 이제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1번을 보자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지금 제가 이거 뭐 거의 뭐 상법 전도사가 돼가지고 상법 목사로 하시죠. 상법 하나 개혁 더. 예, 전도사가 돼가지고 예. 이걸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은가 보다. 그래 하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예가 있잖아요. 1번이 우리 앞선 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과 일본은 근원적으로 좀 다르죠. 거기는 무조건 탑다운이고 우리는 바텀업이에요. 우린 지금 밑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네. 성남 민심이 부글부글 끄니까 이제 그걸 정치권에서 이거 뭐야? 표가 되네? 이러고 이제 그 이슈를 딱 받아 먹은 거죠. 양쪽 모두 그런 상황이긴 한데 1번의 장기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 작년도에 89년도 진짜 대버블에 찍었던 약 한 39,000을 돌파해서 4만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8,000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2012 아베 때 8천이었습니다. 네, 2011 이때가 8,000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자본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온 게 이토 보고서라 그래서 2014년에 발간됐습니다. 근데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2014년부터 일본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토 보고서 나오고 나서 차근차근 구체적인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ROE가 5%도 안 되는 일본 기업들에게 ROE 8% 이상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시면 저 바닥이 쫙 깔려있던 게 저게 8,000이에요. 그리고 네. 저게 조금 지나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서 올라오는 저 과정들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예, 저 때가 이제 이 이토 보고서가 나오고 난 즈음쯤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 바닥에서부터는 4배 이상 올랐고 이토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부터는 그래도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 이토 보고서가 나온 저 당시에 일본 기업들의 PBR의 중간값이 얼마냐면 1배 정도였어요. 예. 중간값이 1배니까 1배 안 되는 기업들도 꽤 많았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간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0.8배야. 네. 더 나죠.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ROE 5% 이상 8%까지 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PBR도 1배 이상 하라고 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스튜어디십 코드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거버넌스 코드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자본시장 개혁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 공약을 실천을 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지긴 합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이제 1번과 근원적으로 다른 거는 1번은 위에서 항상 탑다운으로 자기네가 지도자들이 결정을 해갖고 내린 거고 그 다음 저것이 대략 한 10년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마지막 결정타는 1번 그 거래소가 PBR 1배 이하는 보고서를 써서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25년도 3월까지 PBR 1배가 안 되면 퇴출시키겠다고 엄포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게 장장 3배 이상 오르게 된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쪼개기 상장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너무 무거워요. 지수만으로 볼 수 없어요. 오늘도 뭐 엘모 회사가 60%의 유상증자를 정말 우리나라는 네. 사실은 유상증자는 사실 원래 죄가 없는데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이 유상증자만 하니까 사실 돌아가시겠는 거죠, 진짜로. 아니 그 정말로. 회사가 최근에 네. 얼마나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리고 네. 대표께서 쪼개기 상장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려는데 네. 왜? 그러니까 이건 오너가 완전 그랬죠, 우리를 오너가. 뭘로 보냐면 호구 중에 완전 호구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호구로 봐도 이런 호구로 볼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필요할 때 돈이나 내, 돈이나 내고 그냥 주는 거나 알아서 받아 먹어. 1%를 주든 2% 주든 니들이 왜 상관이야? 이게 이제 한국 맞아요. 경영자들의 정신 세계예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화두로 지금 던지신 게 네. 상법 개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제2의 일본 시장이 될까라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일본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음. 그 물음에 답을 해서 제2의 일본 시장처럼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게 네.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밑에서는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이 부글부글 끓는 거에 그냥 양념만 딱 쳐주면 그냥 국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양념이 뭡니까? 그래서 뭐 전제 그게 조건이 저는 있을 그건 겁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했어요. 했어요. 네. 예, 뭐 거버넌스 이슈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열어줘야 되느냐? 적대적 M&A 열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은 근데 그 8천에서 4만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네. 엔화가 절반으로 절하가 됐거든요. 네네. 80에서 그렇겠죠. 160으로. 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일본처럼 되면 지금 환율이 2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다 같이 맞물려서 가능한 건가요? 상법 개정이랑 맞물려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안 들어가죠. 우리나라 안 될 거. 왜냐면 네. 일본이 아니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네. 환율 그렇게 갔다가는 폭동나요. 그래서. 그렇게 네. 안 가요. 그렇게는 네. 못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뭐 4배의 음. 주가 상승은 안 된다. 음. 전 4배를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항상 4,000포인트 정도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이 쪼개던 기업들 하나 다 합쳐줘야 돼요. 이 뭐 아니 나머지 상장 폐지 시키던지. 네, H모 회사, L모 회사 무슨 수없이 많게 지금 둔갑술도 아니고 자기들이 손오공인 줄 알아. 계속해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줘야 되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거 엄단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래소도 좀 바뀌어야 돼요. 거래소가 무슨 관공서처럼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재부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내려오는 네. 통로도 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약간 오히려 차라리 그 사적 기업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적 기업의 거래소를 몇 개 더 만들든가. 우리는 그래서 절대 상장 함부로 안 받아요. 뭐 이런 거래소를 만들든가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거래소 바꿔야 되고, 그다음 적대적 M&A 열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액주주들의 권한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판례 안 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법의 판례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크게 역할을 매긴 건 그 삼성물산 그 에버랜드 합병건이잖아요. 그때 이사들이 기업에 충실하면 되지 주주한테 충실할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고, 그래서 판사왈 너희들이 그걸 바꾸고 싶으면은 법을 바꿔라. 우리가 그동안 판례를 다 뒤져봤더니 그런 판례가 한 개도 없더라. 이렇게 하나도 판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하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상법 개정의 완성은 상법 개정 나와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소액주주 보호와 일반주주 보호를 하는 판례가 나와야 돼요. 판결이 나와줘야 완성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판례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이렇게 적층해서 쌓여야 돼요. 그러면 기업들이 함부로 못 할 거고요. 지금 이미 슬슬 그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게 소액주주들의 부글부글 끓는 이 성남 민심들이 뭘 저는 일으켰다고 보냐면 1분기 역대 한국 배당 최대 금액이 나왔습니다. 5조 원 나왔습니다. 5조 원. 물론 이제 1분기가 이제 배당 시즌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대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배당률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계속 아니 은행에다 돈 맡겼다가 은행이 띄어먹으면 그거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주라는 거는 법적인 권한과 순위에 있어서 가장 뒷단입니다. 가장 밑이죠. 예. 채권자한테 돈 다 주고, 그다음 월급, 그다음에 자기 물건 산 거래처들한테 다 주고, 그거 다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계약으로 갖고 있고, 은행 돈 빌린 것도 다 계약으로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주고 나서 남는 돈으로 가르는 거거든요. 네. 주주한테. 근데 주주 권한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필요할 땐 지상증자 해주세요. 이러고 평소에는 언제까지 주주라고 그래? 당신은 언제부터 주주였어? 뭐 이런 식의 태도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주식을 보는 분들은 너무 맞는 말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보수적인 뭐 약간 전통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M&A를 해주고 너무 주주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최근에 유상증자를 허용해주지 않아서 어려워진 기업들의 예를 든다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딴 나라가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미리 돈을 많이 넣어서 뭐 한다든지 그게 예를 들어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약간 기업가 정신을 막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필리핀식 기업가 정신이죠. 우리 가문만 먹고 살겠다. 네. 나라는 우리 거야. 그래서 많이 고용하겠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리고 언제든 자르면 되잖아요. 물론 뭐 쉽게 자를 수는 없지만 고용은 네. 좀 해주지만 네. 아니 지금 고용 많이 해준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겠어요? 미국 같은 업체들 기업들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ROE가 지금 막 30% 40%씩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IMF 때 기억 속에서 돈 움켜쥐고 있다가 다른 회사 망하면 그냥 내가 먹어버려야지 이런 식의 전략들 이게 지금 신세대 지금 현재 세대에서 그게 통할 수 있다? 저는 아니 그러면 외국 기업들 계속 유통업체만 할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ROE가 낮으니까 그런데 네. ROE가 낮고 생산성이 낮은 나라니까 네. 그냥 그렇게 돈을 많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총 투입을 노동하고 자본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출력을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의 경제 방식이다. 네. 그 경제 방식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 천천히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상법이 이번에 이제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영원히 안 바뀌어요. 영원히 안 바뀐다. 왜냐면 급격히 바꿔야 된다? 아니 이렇게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 좋은데 등 따시고 좋은데 자기는 왕인데 이 대접을 왜 흐트러 버리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지. 한국 지금 10대 기업 중에 창업자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창업자 기업. 미국의 10대 기업, 세계 10대 기업 중에 창업자 아닌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기 그 아람코 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이제 사우디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네. 빼고. 예. 네, 그것밖에 없어요. 다 창업자 기업이에요. 많이 가봐야 저기 그 스티브 잡스 죽고 이제 근데 그것도 세습은 아니에요. 그래, 세습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혈연이 아니니까. 저는 세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업자가 아, 키워서 지금 현재 모습을 가진 창업자가 살아있는 기업. 네. 세계 10대 기업 다 창업자 기업들이에요. 네. 아람코나 이거 정도 빼면 네. 우리는 있습니까? 우리 없어요. 우리는 그게 왜 그러냐? 자본시장이 발전을 안 하니까 돈을 안 대주는 거예요. 예. 누가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똘똘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쿠팡인데 돈 네. 어디서 봤어요? 외국에서 봤잖아요. 손정희 그리고 대표가 외국에 있는 상장했잖아요. 거죠. 네. 그 김 사장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안 돼. 이런 얘기 안 할까요? 한국에서는 우리 쿠팡 할 수 없어. 얘네들 이상해. 한 두 분기, 한 1, 2년 적자 나면 다 난리 날 애들이야. 얘네는 투자 마인드가 없어. 이런 얘기 안 할까요? 투자 마인드는 어디서 생기나요? 돈을 벌어야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여기서 5배, 10배 먹고 나면 그래 여기 한 10% 손실이라 해도 돼. 그래서 투자 한번 해볼래. 이게 선순환 돌아가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뭐 투자 잘 받아서 메타처럼 엄청나게 큰 회사가 모두가 성공했겠습니까? 메타 하나 나오기 전에 수십 개 회사들 망하지 않았겠어요? 그 망한 회사는 그럼 돈 어디서 났겠습니까? 투자자의 돈 벌어서 투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상장을 하거나 이런 네. 과정에서 약간 뭐 뻥튀기 상장 얘기도 있고 다양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당에 대한 뭐 분리과세 얘기도 있고 약간 다른 종류의 약간 보완책 같은 것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상법 개정 말고 다른 종류의 보완책은 뭐가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 뭐 상법 개정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주면 네. 뭐 금상첨화죠. 일단 그렇게 네. 2개 정도. 네, 그 2개가 되면 주가 지수는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정신 차리고 네. 변화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완전 공무원 제도예요. 음. 네, 그리고 정부에서 이거 너무 그립 잡지 마.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그립 잡아가지고 꽉 잡아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민간을 좀 믿고 민간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 투자 세계, 투자 이 시장에서 그래야 뭐 돈도 좀 잘 돌고.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투자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미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그 13년, 14년 꼴을 우리가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일본의 개인들의 여유 자금은 정말 무한하게 많았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뒤늦게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죠. 근데 한국은 훨씬 더 국민들이 뛰어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판을 깔아주면 쉽게 들어올 거예요. 자금들도. 그래서 좀 판을 깔아주는 게 좋은데 이미 법적으로 안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 개정이 없이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법 개정 해줘야 돼요. 아니 오죽했으면 삼성물산 판결하면서 그 판사가 판례 없으니 법을 바꿔라. 니네들 원하면 주주보호를 원하면 법을 바꿔라. 얘기해줬잖아요. 법을 바꾸러. 그러니까 법을 지금 바꿔야 근데 돼요. 이제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그럼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증시 어떤 체질이 좋아지고 주가도 뛸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당장 이제 어쨌든
이야기가 굉장히 화두로 많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참 이제 밸류업 때도 수혜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럼 상법 개정 이후에 수혜주라고 하면 비슷한 결로 보면 될까요? 지금 베팅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증권주가 왜 올라요? 아무 이유도 없이. 상법 개정 베팅이고 PBR 낮은 주식들, 지주회수들 몇 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 다 상법 개정 베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투자하신 분들은 선거 즈음에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겁나잖아요. 야,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만약에 상법 개정 안 되면 어떡하자고 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법 개정보다 구체화되면 다시 랠리를 할 겁니다. 걔네들이 다시 랠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 네. 뭐 이것도 뭐 주요한 타겟이 될 것이고, 뭐 PBR 낮은데 돈 많은 현금 많은 회사들, 네. 무조건 타겟입니다. 그런 애들 중에 한두 개 적대적 M&A 돼서 회사 뺏겨봐야 돼요. 그럼 깜짝 놀라서. 그리고 또 이소영 의원이 제기했던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죠. 그 PBR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그 시가로 상승 못하게 하는 법. 이거 좀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들이 많아서 네. 저는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어쨌든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증권주를 저희 방송에 약 한 달 반 전에 나와서 얘기하신 분이 저희 각서 이전장님입니다.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네.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올랐습니다만 네.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지는 않고 아주 쌌다가 비싸지 않은 정도. 네, 지금 이벤트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요 선거 이벤트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뭐 한 20-30% 많게는 40-50% 아니, 올라왔으니까. 뭐 얘기하시고 한 50%쯤 올랐어요. 네네.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예, 수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 욕구들을 한번 받아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진짜 상법 개정이 된 거다. 이러면은 뭐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1번을 갖고 왔어요. 예,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한 포인트 집어주셨는데 엔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4배까지 오른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환 가치는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번보다 PBR이 낮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적진 않습니다. 근데 환율은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네. 1번의 절반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예. 일본의 절반이어도 2배니까 2배죠. 엄청나네요. 예, 엄청나죠.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